안녕하세요. 70개의 할례를 꿈꿔라의 김성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르봉이 그 원인을 분석하지 못했던 군중의 양면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르봉은 군중의 양면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극의 종류에 따라 군중이 느끼는 충동은 너그럽거나 잔혹할 수 있고 영웅적이거나 비열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양면성이 하나의 군중에 가능할까요? 그러나 게다가 또 그 신비로운 것은 군중의 충동은 실로 엄청나서 개인의 이해관계나 자기보호를 생각할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군중은 냉정하고 잔혹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너그럽거나 더할 나위 없이 영웅적인 모습으로 순식간에 바뀐다. 이를 극적으로 표현해 군중은 쉽게 사형집행인이 되기도 하지만 편한 마음으로 순교자가 되기도 한다. 군중은 봉기가 시작되면 목숨을 흥정하지 않는다. 이런 군중의 양면성의 원인에 대해 르봉은 분석합니다. 군중은 너무 쉽게 최악의 감정 과잉 상태로 치닫는다. 나쁜 감정은 대체로 원시인의 본능이 남긴 유전의 잔재다.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개인은 처벌이 두려워 그런 감정을 억제한다. 군중은 쉽사리 암시에 사로잡히지만 그렇다고 영웅다운 행위와 헌신을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고결한 미덕을 보이기도 한다. 도리어 군중은 독립된 개인보다 그런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다. 르봉은 군중의 나쁜 감정의 원인을 원시인의 유전적인 잔재로 봅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의 고결한 미덕을 보이는 군중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슬쩍 넘어갑니다. 군중은 인간 내적 심리체계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그의 군중의 양면성의 원인에 대한 인간 내적 심리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군중의 잔혹하고 냉정하고 비열함의 원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군중을 이끄는 가장 커다란 욕망은 영혼이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욕을 방해하는 존재들을 리바이어선이란 거인의 힘으로 제압함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리바이어선 욕망입니다. 이미 앞의 영상들에서 언급했듯이 이 리바이어선 욕망은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을 방해하는 불안 요인들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힘의 욕망에 기원한 것입니다. 집단 내 합체를 통해 군중을 형성할 때 이 리바이어선 욕망이 충만한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특징은 개인적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리바이어선이란 거인이 된 흥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군중이란 거인이 되기 위해 집단 내 합체 과정에서 개인 의식의 희미해짐입니다. 군중의 힘에 동화돼서 마치 자신의 힘처럼 흥분한 군중 구성원들의 힘의 욕망은 하늘을 찌릅니다. 이럴 때 두려움은 당연히 없겠죠. 여기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개인의식마저 희미해졌습니다. 이렇게 힘을 쓰고 싶어 안달난 상태에서 나쁘다고 믿는 적을 앞에 두면 이들은 응징 내지 처벌의 화신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 당시 사람들을 괴롭혔던 귀족을 애워싸고 있을 때 이들의 선택은 가차없이 그 귀족을 단두대로 영원히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 과정에서 로베스피에르 같은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결국 자신도 단두대에서 희생되었지만 이런 인물이 군중의 이런 리바이어선 욕망을 하나로 이끌어야 비로소 리바이어선은 제대로 자신의 힘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군중의 두뇌로 군중을 이끄는 리더가 있을 때 비로소 리바이어선 욕망은 완성됩니다. 이 리더가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라면 리바이어선 욕망 충족에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카리스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리더는 될 수 있습니다. 개중의 1개의 리더에서 권력을 갖는 리더가 되고
더 나아가 카리스마를 갖는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그 리더의 자질도 있겠지만 이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가령 로베스피에르는 그 예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군중이 리더로 이왕이면 힘을 가진 그것도 너무 믿을 만해 아무 행동을 해도 카리스마가 뿜뿜 내뿜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군중이 로베스피에르에게 카리스마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군중이 잔혹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면과 정반대로 군중이 너그럽고 영웅적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중을 이끄는 기본 원리는 잔혹한 군중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리바이어선이란 거인이 된 흥분과 군중이란 거인이 되기 위해 집단 내 합체 과정에서 개인의식의 희미해짐을 특징으로 합니다. 특히 개인의식의 희미해짐으로 인해 사회화 과정에서 숨겨두었던 본능적인 잔혹성이 나올 수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나와 타자를 나누는 분별심과 이기심의 핵심인 개인의식의 희미해짐으로 자신의 목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기도 합니다. 즉 개인의식이 뚜렷할 때 감히 하지 못했던 극단적으로 자기 목숨을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극단적 차이가 같은 군중 원리로 움직이는 군중에서 가능할까요? 여기에 대해 르복은 이렇게 답합니다. 군중은 독립된 개인보다 우등할 수도 있고 열등할 수도 있다. 군중이 어떤 암시를 받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군중을 범죄의 관점으로 연구한 작가들은 이 점을 전혀 몰랐다. 군중이 때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영웅처럼 행하는 경우도 그 이에 못지않다. 신앙이나 사상의 승리를 위해 죽음을 무릅쓴 것도 군중이었고 영광과 명예에 열광한 것도 군중이었으며 십자군 원정 때 이교도로부터 신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 혹은 1793년에 조국 프랑스를 지키고자 식량이나 무기 없이 싸운 것도 군중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행한 영웅적 행위였지만 그런 행동이 역사를 만든다. 최면적 상태에 있는 제정신이 아닌 군중에게 리더가 암시를 걸면 군중은 인간이 여의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개인보다 우등한 행위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파악한 것입니다. 군중에 상반되는 행동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리더의 암시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확한 르봉의 답은 그의 군중 심리 분석에서도 드러나듯 인간 내면 심리에 대한 분석이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군중은 백지가 아닙니다. 평화적 시위인 촛불 집회에 나온 분들 앞에 단두대를 세우고 잔혹한 집행을 유도해도 집회 참가자들은 대혁명 당시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군중은 타블라 라사란 빈 서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렇게나 반응하거나 사고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사고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특정한 가는길이 분명 있습니다. 여기서 가는길이란 인간이 영역을 충족하기 위해 내적 외적 환경과 관계해야 하는데 이 관계하기는 비정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정형적인 가는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류 보편의 가는길도 있고 지역이나 문화의 독특한 가는길도 있고 특정 개인의 독특한 개인적 가는길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가는길이 현실길이 된 데에는 이례적이고 동시다발적인 관계 사실로 인해 미래를 감당할 수 없어서 갖는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특정 관계끼를 통해서만 특정 대상과 관계하려는 관계끼의 욕망이 작용합니다.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치나 이념이나 규범을 비롯한 사회적 관객길을 자신의 개인의 관객길로 내면화합니다. 이를 사회화 과정이라고 하죠. 이 과정은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은 백지적 인간론의 패착입니다. 이미 바로 앞에서 말했듯 아이들은 선천적인 본능이나 기질과 충돌하기도 하지만 능동적이고 필사적으로 사회적 관계길을 익혀서 내면화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면화된 거의 모든 사회적 관계길은 높은 사회적 가치를 가진 관객길과 그렇지 못한 관객길로 나뉩니다. 높은 가치를 가진 관객길에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등 도덕적인 관객길도 있습니다. 르봉은 말합니다. 흉악한 악당들이 단지 군중에 속하기만 했는데도 잠시나마 매우 엄격하게 도덕적 원칙을 지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1792년 9월 2일 파리의 감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첫 번째 공포정치라 부르는 9월의 학살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희생자들의 지갑과 폐물을 쉽게 훔칠 수 있었지만 어김없이 그것들을 혁명위원회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1848년 2월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도 띠리 궁전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던 가난한 군중은 하나만 훔쳐서 팔아도 오랫동안 배불리 먹고 살 법한 값비싼 물건들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군중에 속한 개인이 이처럼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은 일관된 현상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종의 법칙처럼 자주 목격한다. 높은 가치를 가진 관객길에는 자기 집단의 동료나 남을 위한 희생이나 순간 이념이나 신념을 위한 희생 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의 높은 가치를 위한 자기 희생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회를 위해 필요한 높은 가치를 위한 자기 희생을 싱송함으로써 이런 가치를 사회에는 장려합니다. 즉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사회는 칭송 등으로 그 사람의 사회적 욕망 중 하나인 인정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로 뭉친 군중이 갖는 효과 중 동행의 욕망과 유대의 욕망의 충족이 있습니다. 혼자서 사형장으로 가는 일은 아무리 여러 사람을 살해하던 연쇄살인마에게도 참기 힘든 공포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겠다라는 말을 남기며 2007년 사형이 최종 확정된 정남규조차 2009년 서울구치소에서 목을 매 자살합니다. 물론 프로파일러들은 사형 집행에 대한 두려움보다 살해 대상이 더는 없자 자신을 살해한 것으로 해석합니다만요. 프로파일러 말한 경우는 아주 특이한 사건일 경우로 드문 일입니다. 반면 집단으로 사형을 당할 때 사람들은 차분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심지어 동료끼리 담배를 피우며 가벼운 미소까지 짓기도 합니다. 혼자서 죽는 상황과 너무도 다릅니다. 이 이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사후세계를 혼자만 주어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의 동료와 함께 감으로써 공포 불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불안 통제 욕망 중 사회적 욕망인 함께 함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동행의 욕망과 타인과 유대를 가짐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유대의 욕망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과 함께하고 유대를 가짐으로써 동행의 욕망과 유대의 욕망의 충족을 통해 불안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전쟁터에서 전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높은 가치를 가졌다고 믿는 신념을 위해 삶과 심지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또 신을 위해서 단체로 목숨을 바치는 순교는 이런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리하면
군중이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에는 리바선 욕망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집단 내 합체를 하면서 이기적인 개인의식의 희미해짐과 이런 군중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목숨을 바친 민족, 관용, 인류애 등 숭고한 정신과 신념, 가령 나라를 위해, 신념을 위해, 신을 위해 등은 문화적으로 사람들의 숭상을 받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인정 욕망의 충족을 꿈꿉니다. 여기에 더해서 목숨을 위험한 불구덩이로 혼자가 아니라 군중의 동료들과 함께 감으로써 동행과 유대의 욕망이 충족됨을 통해 불안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